자, 여러분,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수능 특강 홀수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서 2점짜리 홀수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홀수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2점짜리 1번부터 볼 텐데 문제 다들 여러분 펴셨죠? 봅시다 한번. 이제 그림은 빗면의 점피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해서 자, QR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지난대요. 자, 가만히 놓았던 물체이기 때문에 P점에서 속력은 0이고, 그 다음에 Q에서는 V이고, 그 다음에 R에서는 EV가 되겠습니다. 그럼 속력이 0V, EV,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그쵸?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 배웠다시피 PQ 사이 거리의 비율은 1이라고 둔다면 QR 사이까지는 3일 겁니다. 1대 3대 5대 7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와 Q에서가 같다. 지금 이 물체는 마찰력도 무시하고 공기 저항도 무시하는 빗면 위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기억은 맞네. 이음 봅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 4배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R에서는 속력이 2V이고 Q에서는 V이기 때문에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죠. 왜?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뭐 물체의 질량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속도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맞네. 자, 디귿. Q와 R 사이의 높이 차를 물어봤습니다. Q하고 R 사이 높이 차를 물어봤는데 우리 높이 차와 관련된 에너지가 있죠.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Q에서 R로 오는 동안에 자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자 감소 에너지는 뭐가 감소하냐면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요 감소하는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에너지입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증가하는 에너지를 계산해 가지고 감소한 에너지로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2분의 1m 4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 v 제곱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 따라서 2분의 3mv 제곱입니다. 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뭘로 가주냐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주는 거죠. mgh 이게 뭐냐면 높이 차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m 사라지고 따라서 높이 차 h는 얼마가 됩니까? 2g분의 3v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D것도 맞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1번이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를 낙하시켰을 때 이제 수평면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봅시다. 지금 기준선 P하고 기준선 Q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준선 P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모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420라고 나와 있고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20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봅시다. 표 P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을 나타낸 것인데 자, 중요한 단서가 있죠. 물체의 속력은 Q를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 2배랍니다. 자,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2V라고 둔다면 P를 지날 때가 V라는 소리겠네. 따라서 우리는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20라고 한다면 기억, 즉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0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합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 그렇죠? 총 역학적 에너지 합은 요거 E0니까 총 5E0. 오케이. 그럼 지금 요 운동 상황은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가 된다? E0가 되겠죠? 니은은 따라서 총 5E0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한번. 기억 더하기 니은은 2E0냐?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자, 수평면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싹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력 꼭대기에 있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일 것인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5E0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을 때 즉 H만큼 높이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5E0겠습니다. 따라서
이 꼭대기에 있을 때 O 이즈로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싹 다 뭘로 바뀌면 된다? 네,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O2제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봅시다. P와 Q 사이의 높이 차이를 구하라. 자, 아까도 1번에서도 봤지만 높이 차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된 물리량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봤지만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가 O2제로고 높이가 h만큼 있는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일 때 오로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죠. 네,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O2제로가 될 때 높이는 얼마냐면 h였습니다. 자, 근데 P와 Q 사이 높이 차를 보려고 하니 P와 Q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죠? P에서는 4E0, Q에서는 E0니까 높이 차이가 3E0죠. 자, 5E0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때는 높이가 H였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E 차이만큼 달라면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배가 되었기 때문에 높이도 5분의 3배인 5분의 3H가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탄성 포텐셜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뭐 EP라고 둔다면 우리 알다시피 공식은 2분의 1 kx제곱.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고 그리고 x는 변형된 길이다. 그렇죠? 변형된 길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면은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량 m 물체가 5V의 속력으로 용수철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데 그림란은 물체의 속력이 3V0일 때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봅시다. 기억.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과 같냐? 자, 지금은 마찰력, 뭐 공기 저항 다 무시하죠.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방정식 기억나죠? 예, 감소한 에너지는 다 뭘로 간다? 네, 증가 에너지로 갑니다. 따라서 감소 에너지 찾고 증가 에너지 찾아주면 되겠는데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감소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오케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량은 얼마냐? 2분의 1 m 25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9v 제곱.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얼마? 2분의 25 빼기 9는 얼마죠, 여러분? 16mv 제곱만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이 감소량 때문에 뭐가 증가하죠? 증가 에너지는 뭐냐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량이 얼마죠? 2분의 1 상수를 k라 둔다면 k d0의 제곱이 되겠네. 여기까지 맞죠? 따라서 오케이. 따라서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즉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기억은 맞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요 마찰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찰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건 뒤에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니은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 그럼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6 mv 제곱인데 이것이 2분의 1 kd0의 제곱을 가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사라지고 k는 d0의 제곱분의 mv 제곱 16 mv 제곱 이것이 용수철 상수 k가 되겠다. 자,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디귿 봅시다.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최대 얼마만큼 압축되냐로 물어봤습니다. 자, 최대 압축 길이는 자, 처음에 가에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싹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그게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가 되겠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여기서 속력이 5V일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25V 제곱이죠. 그럼 5V일 때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둘 거냐면 25 EK라고 둡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로 압축이 됐을 때는 싹 다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 상황이죠. 네, 그럼 이때 3V로 달릴 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3, 3은 9니까 9, 2K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5 2K에서 9 2K만큼 뺀 것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인데, 즉 얼마만큼 감소했죠? 16 2K라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죠. 요 감소한 만큼 탄성 포텐셜 EP라고 둡시다. 그럼 이때 EP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 KD0의 제곱이겠죠. D0만큼 압축됐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P라 두자는 거지. 따라서 16 2K는 EP라는 식이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길에서 최대로 압축이 되려면 운동 에너지 25 2K가 싹 다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16 2K가 EP라면 25 2K는 몇 EP겠습니까? 당연히 16분의 25 2K가 E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압축된 길이가 D0일 때가 EP면 압축된 길이가 얼마가 되면은 16분의 25 EP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4분의 5 D0가 되게 되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6분의 25 EP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만큼 압축이 되냐? 4분의 5 D0만큼 압축이 됩니다. 다시 EP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KD0 제곱이니 여기서 얼마가 되면 된다? D0가 4분의 5 D0가 되게 되면은 16분의 25 EP가 되겠죠. 얘는 2분의 1 K 4분의 5 D0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따라서 D것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보존 풀다 보면은 막 V제곱, K 나오고 막 D제곱 나오고 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간결하게 EK, EP 이렇게 상수로 간단하게 문자로 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편한 방법이니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7번 한번 갑시다.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을 빗면 상황과 이제 줄이 매달린 상황까지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요거 부분 되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잘 알아야 되고 혹시나 잘못 이해하면 되게 어렵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P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다는 건 정지 상태고 처음 속력 0이라는 뜻입니다. A가 빗면을 따라 P에서 Q까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자, PQ 사이는 D다, 그렇죠? D. 오케이. 자,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자, 엄청 중요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의 7배.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가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지금 A가 D만큼 내려갔으면 B도 당연히 D만큼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얼마? 네, mgd다. 그렇죠? 이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냐면 R자 힘이 한 일. R자 힘이 한 일. 자, 그럼 요 R자 힘은 뭐였냐? 기억날 겁니다.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가 운동하는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R자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gd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고, 이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d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가속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를 임의로 a라 잡고 B도 a로 움직인다면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d, 요것이 R자임이고 R자임이 한 일은 곱하기 d니까 구할 수 있겠죠. 오, 대박. 그럼 mgd는 mad네. 그럼 m 없어지고, 네, d 없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7배를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 7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가속도 A는 얼마가 된다? 7분의 G가 되겠습니다. 오, 바로 가속도가 나온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 이것만 판단해도 가속도 같은 건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R자 힘이 한 일이다. 요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합시다. 좋습니다. 자,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고르라. 자, 기억 봅시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7분의 G다. 바로 나온다, 그렇죠? 오케이, 굿.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봐야죠. 자, 여기서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감소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자, 증가하는 에너지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누구? A의 운동 에너지. 요거 세 개가 증가합니다. A가 정말 열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A가 만약에 혼자 운동한다면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게 싹 다 A의 운동 에너지로 가겠지만 A는 뒤에 B를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게 싹 다 A가 못 가져가고 B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A만 본다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A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불쌍하다, 그렇죠? B는 A로부터 공급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죠. 근데 A 플러스 B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라는 전체 기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다. 요 관계 잘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 수식을 세워봅시다. 자, 감소 에너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증가 에너지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 부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워보자.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편의상 뭐 EPA라고 줄까요? 요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얼마? mgd.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운동 에너지는 R자 의미한 1이었다, 그렇죠? 얼마? 운동 에너지는 7분의 1 mgd. 오케이. A가 7분의 G였으니까 더하기. 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7분의 1 mgd인데 지금 A의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질량이 6배니까 7분의 6 mgd겠죠? 오케이. 7분의 6 mgd. 좋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것이 B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이기 때문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오케이. 얘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할 수 있네. 요거 다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7분의 8 그리고 7분의 14 따라서 얼마입니까? 네, 2mgd가 되겠죠. 봅시다.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mgd 더하기 7분의 1 mgd니까 7분의 8 mgd다. 맞는 말이다. 그렇죠? 오케이.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 mgd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방정식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다. 따라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9번 보도록 합시다. 9번도 방금처럼 에너지 보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의 물체 AC를 실로 연결한 후, 오케이, AC를 실로 연결했고, 자, A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B에 정지시켰답니다. 오케이, 정지했다는 것은 처음 속력이 0이라는 소리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손을 가만히 놓으면 A는 D만큼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점 Q를 지난다면 D만큼 올라갔다는 소리네. 오케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나 했습니까? mgd래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mgd다. 이때 B, C의 질량은 각각 m, m. 오케이. 자, 봅시다. A가 D만큼 올라갔으면 B도 D만큼 이동했고 C도 D만큼 내려왔다. 여기까지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보고 싶냐면 C의 이제 에너지 보존 방정식 세워봐야 되겠죠?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즉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면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잠깐 세워보면, 자, 봅시다. 일단 감소하는 에너지부터 봅시다. 감소 에너지는 C의 역학적 운동 에너지라고 할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에너지가 모듈이 증가하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A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C의 운동 에너지 요 세 개가 모조리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식을 잠깐 세워보면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봅시다.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mgd가 되겠죠. 요것 때문에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다. 그렇죠?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mg들에 있기 때문에 mgd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나머지가 이제 B의 운동 에너지와 C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 B의 운동 에너지를 편의상 EKB, C의 운동 에너지를 편의상 EKC라 둔다면 자 B하고 C하고 지금 질량비가 1대2다. 그쵸? 그럼 속력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비도 아마 1대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 그럼 이것이 EMGD고 MGD니까는 B와 C의 운동 에너지 합이 MGD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또 우리 1대2로 쪼개면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MGD, C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D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냐? 감소하죠.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게 싹 다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고 A, B, C랑 나눠 먹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니은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A가 Q를 지났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mgd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D가 봅시다.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자,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알짜 힘이었어요.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차피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C의 가속도나 같은 실로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럼 B를 잡든 C를 잡든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를 잡고 해볼까요? 한번. 얘들이 딱 손을 놓자마자 A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칩시다. 그럼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MA다. 그렇죠? MA의 알짜 힘으로 D만큼 움직였을 때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3분의 mgd였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에는 얼마가 된다? 3분의 g다.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에다가 잘 녹여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2점짜리에서 11번 문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찰 구간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찰 구간이 등장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수 있다. 그거 잘 생각하고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해서 압축시킨 후에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오케이 A는 B면의 마찰 구간을 지나 직선 운동하게 되고 B는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A가 B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는 4지분의 5V제곱이다. 자, 이걸 봅시다. 지금 딱 여기 압축시켜가지고 동시에 가만히 놓았답니다. 가만히 놓았다는 건 처음에 속력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열 전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분열 전에 운동량 합은 얼마가 됩니까? 0이다. 그쵸? 그럼 분열되고 나서도 운동량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분열되고 났더니 B가 V로 가네? 즉 B의 운동량은 2mv네. 그럼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가 돼야 돼요. 근데 A는 질량이 m이니까 A는 분열되고 나서 왼쪽으로 얼마? 2v로 가주면 되겠네.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 확인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딱 기억. 용수철에서 분리해지고 A의 속력은 2v다. 기억은 맞네. 좋습니다. 니은 A와 B가 분리되기 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자, 니은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용수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력, 중력도 보존력이었고 탄성력도 보존력이었다. 그렇죠? 에너지를 보존시켜 준다.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를 다른 운동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열되고 나서 운동 에너지하고 분열되기 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이 똑같습니다. 합이.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서 A의 운동 에너지를 EKA라 둔다면 얼마냐면 2분의 1 M 4V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를 EKB라 합시다. EKB는 2분의 1 EMV 제곱.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분열 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한다면 EMV 제곱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MV 제곱이니까 3MV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 디귿 봅시다.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자, 아까 마찰 구간 올라가기 직전에 A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M 4V 제곱, 즉 2mv 제곱일 것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마찰 구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으면 아마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그 감소한 걸 빼고 났을 때가 결국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건데, 결국은 감소한 에너지는 뭐냐면 여기 운동 에너지에서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빼고 나면 그게 감소한 운동 에너지겠죠. 마찰 구간에서 한 일, 즉 마찰력이 한 일이 될 텐데, 빼기 mg 최고 높이가 얼마나 했습니까? 4g분의 5v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요것이 운동 에너지고, 자, 요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E라고 둔다면 얘가 감소한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찰력이 한 일. 좋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면은 2mv 제곱 마이너스 약분하면은 4분의 5mv 제곱. 따라서 얼마가 되지? 4분의 8, 4분의 5니까는 4분의 3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인데, 이렇게 비보존력, 마찰력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실수 없이 계산하는 연습 잘해야 되겠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점짜리는 끝이 났고, 이제 3점짜리 문제에서 하나씩 다룰 텐데, 자, 여기 3점짜리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복잡해지면서 계산도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조금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조금 미지수를 두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점 P를 오케이 2V의 속력으로 지난 질량이 M인 물체가 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QR을, Q가 여기 있고, 오케이, R을 가다가 점 S에서 속력이 0이 된답니다. 좋습니다. 이때 Q는 구간 5원의 시작점이고, 물체가 원을 지나는 동안에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는다. 카트라이드에서 부스터 반응하고 똑같죠? 운동 방향으로 쫙 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따라서 3H H인 지점을 지났다가 다시 쭉 간다. 자, 이때 옳은 곳을 고르라. 자, 기억 봅시다. 원 구간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이제 물론 뭐 2분의 1 mv 제곱 그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2분의 1 mv 제곱,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를 편의상 EK라고 둡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높이가 h일 때 mgh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둡시다. 이 계산을 조금 편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두고 이제 우리가 조금씩 계산을 해 나갈 텐데, 그럼 P점에서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써보면 2분의 1 M 4V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EK겠죠. 4EK.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을 때 딱 구간 1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EK가 되겠죠. 좋습니다. EK. 자, 근데 EK뿐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네. 얼마? 높이가 3H여서 3H가 됐으니 3EP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첫 번째, 딱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하나 쓸 수가 있네. 잘 봅시다. P에서 4EK는 운동 에너지가 Q에서 3EP 플러스 EK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3EP하고 3EK가 같다는 소리네. 따라서 EP하고 EK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과 mgh가 똑같이 변환될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합니다.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자, 그러면 마찰 구간이래. 에너지를 쫙쫙 주입해주는 부스터 구간을 지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R 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R 지점에서는 지금 높이 H만큼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P가 될 테고 속력이 EV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 4EK가 되겠습니다. 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네.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자, 처음에 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4EK, P점이죠. P에서 운동 에너지가 4EK인데,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4EK인 거죠. 근데 원 구간을 지나가 가지고, 자, 원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왔다? R점에 왔더니 총 에너지 합이 얼마다? EP가 EK를 했다, 그쵸? EP 플러스 4EK가 됐네. 요거는 5EK다. 아, 원 구간을 지났더니 4EK에서 5EK가 돼버렸네. 따라서 원 구간을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EK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었다. 아까 기억나죠? 따라서 기억. 원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잘 기억하시고, 니은. 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자, 봅시다. 원 구간을 진입할 때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EK죠. 원 구간을 통과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EK만큼 더 증가해서 2EK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2EK 플러스 중력 포텐셜 3EP가 될 텐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속력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속력이 루트 3V가 아니고 루트 2V겠습니다. 땡. 오케이. 디귿. S의 높이는 얼마냐? 자, S의 높이는 높이가 의미하는 에너지, 높이를 결정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자, 그럼 R점에서 지금 가지는 총역학적 에너지가 5EP. EK 맞죠? EP 더하기 4EK니까 요 5EK가 싹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가네. 열심히 가봤자 5EP입니다. EK하고 2K랑 EP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5EP니까는 5mgH가 되겠지. 따라서 높이는 5H가 되겠다. 맞습니다. 따라 답은 기억디귿.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MV 제곱 넣고 MGH 넣고 막 하다 보면 식이 많이 복잡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치환 느낌으로 해서 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실수 없이 빠르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이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같이 가봅시다. 자, 흐림가는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B에 B가 있다, 그렇죠?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당겼더니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가지고 길이가 2D일 때 A와 B가 정지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B가 영지 운동하다가 원래 길이, 얘가 원래 길이, 오케이. 원래 길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다? 오케이. 실이 끊어져가지고, 왜 끊어진지 모르겠다, 그죠? 끊어져가지고 쭉 가는데 다시 다로 갔을 때 D만큼, 용수리가 D만큼 되었다는 것은 압축됐다는 소리죠. 압축되어가지고 속력이 0이 됐습니다. 오케이. 얘가 원래 길이,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보조선을 줬습니다. 오케이. 이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다에서가 가에서의 9배래요. 다에서가 가에서의 9배.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9배라는 소리는 길이 변형이 3배란 소리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둔다면 얼마? 2분의 1 kx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9배가 되려면 길이 변화가 얼마가 되면 3배가 되면 되죠. 따라서 나에서 다로 갈 때 압축된 길이를 편의상 3x라 둔다면 여기서 처음에 원래 늘어난 길이는 x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해서가 가해서의 9배라는 소리겠죠. 이때 A, B의 지정 MEM인데 자, 다해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죠? 근데 이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x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다해서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길이는 총 얼마죠? D죠. D에서 1이니까. 그럼 총 4X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D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X만큼 더 간 게 총 합이 D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는 4분의 D네. 즉 가에서는 얼마냐면 4분의 D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다에서는
4분의 3D만큼 압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또 우리는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텐데, 자,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 에너지를 분석해 봅시다.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감소하는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맞죠?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고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좀 세워봅시다.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편의상 EP라 둔다면, 왜 EP라 두냐면 조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나에서 다로 갈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오히려 이때 길이 변화가 3배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증가량은 9EP라 둘 수 있겠죠. 길이 변화가 3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감소하는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 요것 때문에 또 있죠. 감소 에너지가 EP 플러스 또 뭐가 감소하냐면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EmG 4분의 D. 요만큼 감소한다. 그렇죠? 요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다. 얼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얼마? 4분의 D. 맞습니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증가하냐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인데 A하고 B하고 지금 질량이 1대2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B도 1대2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 합을 편의상 3EK라 두자. 요 3EK 중에 EK는 A의 운동 에너지, 또 2EK는 B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넘기기,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얼마가 되냐? EP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mgd. 4분의 mgd는 3EK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 한번 볼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따지면 돼. 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제 살아남은 게 뭐냐면 B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이거는 EK 플러스 2EK인데 EK는 A의 운동 에너지, 2EK는 질량이 2배인 B의 운동 에너지. 따라서 나에서 다뤄갈 땐 정말 중요한 게 B밖에 없습니다. 용수철에. 따라서 B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B의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하냐? 원래 가지고 있던 게 2EK니까. 그럼 나에서 다뤄갈 때는 쭉 가가지고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이 다 없어지죠. 따라서 다 없어진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 2EK. 자,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면 2mg 곱하기, 자, 압축된 길이가 4분의 3d죠. 오케이. 요거 때문에 증가하는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길이 변화가 3배였으니 9EP가 되겠다. 자, 이 관계지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그럼 이제 식이 2개가 나왔네. 위에 요 식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자,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다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9EP다. 그죠? 9EP. 그럼 EP를 MGD, 즉 중력 포텐셜 형태의 식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EK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없애버립시다. 자, 위에 식에 2를 곱해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6EK. 6EK는 얼마냐면 2EP 더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mgd.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운동 에너지 제거해 봅시다. 한번 3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EK는, 자, 그리고 3 곱한 상태에서 중력 포텐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27 EP 마이너스 얼마? 2분의 9 mgd. 자, 빼자. 빼면 나오겠죠, 여러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쭉 25EP는 0이죠. 25EP는 저거 정리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EP는 5mgd인가요? 자,
빼면 더하기죠. 이거 음수니까 2분의 10 mgd니까는 5 mgd.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9EP다. 그쵸? 그럼 여기서 9EP는 얼마가 되냐? 5분의 9 mgd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할만하다. 그쵸? 해서 이렇게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하는 거 잘 연습하시고, 특히 뭐 제곱해서 식조도 좋지만 이렇게 미지수로 둔 다음에 하는 것도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5번 문제를 볼 텐데, 이 5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즉 탄성 포텐셜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찰력까지 들어갑니다. 왜? 문제 보시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마찰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다소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개념, 즉 우리가 이 비본전적 상황에서 탄성 포텐셜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 일단은 마찰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는 것들 아마 기억나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원점이 있고, 만약에 뭐 L인 지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L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원점이란 말은 물체가 원래 용수철의 길이인 지점이고, 여기서 우리 뭐라 불렀다? R자 힘이 0인 지점인 평형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얘를 이제 조금 더 늘려가지고 L만큼 위치에 갔을 때 이제 이 물체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럼 얘를 놓고 나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놓고 나면 얘가 왼쪽으로 갈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마찰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L 위치에서 출발한 물체가 평형점 O점을 지나가지고 마이너스 L 위치까지 그대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마이너스 L 위치에 있는 곳에서 속력이 0이 되다가 또 출발해가지고 L 위치로 올 것이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자꾸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진동 운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거를 여기다가 마찰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력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갈 때 이 마찰력 때문에 점점 속력이 줄어들 것이고, 다시 평형점이 바뀌게 됩니다. 마찰력이 있으면 알다시피 왔다 갔다 어느 순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마찰력이 있는 비보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평형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평형점이 바뀌는 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한번 정의할 건데, 일부러 크게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편의상 마이너스 10L인 지점이 있고, 편의상 10L인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해석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자, 여기 원점 O가 원래는 원래 길인 지점이에요. 원래 길이.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 물체를 내가 10L인 위치까지 딱 잡았다가 놓았다고 합시다. 10L 위치에서 딱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얘가 움직일 텐데, 지금 위의 상황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여기 요 평면 전체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마찰력이 존재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찰력이 존재할 텐데, 마찰력이 크기 F는 편의상 뭐 KL이라고 합시다. KL만큼의 마찰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때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당연히 마찰력을 받아서 앞으로 쭉 움직이고, 탄성력이 받아서 움직이다가, 문제는 뭐냐면 평형점이 마찰력이 없을 때는 원점이겠는데 마찰력이 존재하는 순간 평형점이 바뀌게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평형점이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는 평형점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가 평형점이냐면은 R자 힘이 0인 지점이 평형점이에요. R자 힘이 0인 지점. 여기서 R자 힘이 0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탄성력과 무슨 힘이 평형을 이루면 되냐면,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R자 힘이 0이 되면 됩니다. 마찰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알다시피 이 물체가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 와가지고 이쯤 와서 있다고 친다면, 자, 물체가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탄성력은 이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얘가 탄성력인데,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냐면 물체 바닥에서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얘가 마찰력입니다.
자, 이 마찰력의 크기는 KL이었다.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때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해야지만 R자 힘 0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디서 R자 힘 0이냐? 지금 마찰력의 크기가 KL이라고 주어졌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탄성력도 반대 방향으로 KL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 위치에서 평형점이 형성이 됩니다. 원점 5, 원래 길이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따라서 마찰력 F는 KL이기 때문에 요 KL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 KL과 딱 일치하는 요 지점에서 평형점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마찰력이 존재하니까는 원래 평형점이 원점 5다가 갑자기 평형점까지 가는 거리가 원래는 10L만큼 가야 평형점인데 이제는 9L만 가도 평형점이 되어버린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요 L인 지점을 지나가 가지고 얼만큼 더 가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여기 L 지점을 출발한 물체가 평점을 갔다가 다시 L만큼 더 가죠. 왜? 이 진동하는 구간의 중점이 뭐가 되냐면 평형점이 됩니다. 즉 평형점만 알면 진동하는 구간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10L에서 L까지 총 얼마를 봤다? 9L만큼 왔죠? 그럼 여기서 L인 지점에서 또 얼만큼 더 가냐면 9L만큼 더 가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맞죠? 9L만큼 더 가요. 9L만큼. 따라서 9L만큼 더 가니까 L 지점으로부터 9L만큼 더 가니까 마이너스 8L에서 다시 첫 번째로 정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지하는 위치까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다시 이 지금 마이너스 8L에서 정지한 다음에 얘는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8L이고 요거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꼭 한번 잘 이해합시다. 이해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쉬워져요.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얘가 이제 마이너스 8L에서 딱 정지되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알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뭐가 작용합니까? 그렇죠.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마찰력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 다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물체는 어디서 평형점이 만들어질 거냐 이건 거죠. 자,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다시 마찰력 왼쪽으로 얼마? KL하고 그럼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KL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작용해야 돼요. 얼만큼? L만큼 길이가 변형된 상태에서. 따라서 어디? 그렇죠. 마이너스 L인 지점에서 다시 평형점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올 때는 L인 지점에서 평형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L인 지점에서 평형점. 그래서 L과 마이너스 L 지점에서 자꾸 평형점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물체는 잘 봅시다. 마이너스 8L에서 마이너스 L까지 얼마를 갑니까? 총 7L만큼 이동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L인 지점에서 또 7L만큼 이동해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또 7L만큼 가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네, 6L 지점에서 멈추겠죠. 좀 아닌 것 같지만 6L. 따라서 6L 지점에서 두 번째로 속력이 0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로 속력이 0이 되는 마이너스 8N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속력이 0이 되는 6L 지점까지 왔다가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추론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0이 되는 지점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편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 이제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수평면상에서 마찰력이 K 얼마랄까? KX만큼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KX만큼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일반화를 시킬 수 있냐면 잘 봅시다. 첫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만큼 줄어듭니까? 네, 마찰력이 KL이었으니 이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원래는 마이너스 10L이어야지만 마이너스 8L로 2L만큼 줄었죠. 따라서 첫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마큼 줄었다?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만큼 줄었냐면 2x만큼 줄었습니다. 마찰력이 kx 때 이만큼 2x만큼 줄어요. 그럼 또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최대 도달 거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8L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8L로 가야 되지만 6L로 갔죠.
따라서 두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 거리가 또 얼만큼 줄어듭니까? 또 2x만큼 줄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도 최대 도달 거리는 2x만큼 줄겠죠. 이렇게 우리는 일반화 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자, 마찰력이 kx일 때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마씩 줄어드냐면, 오케이, 마찰력이 kx가 되면은 최대 도달 거리는 자, 한 번 저 끝으로 가는 동안, 한 번 속력이 0인 곳으로 가는 동안, 즉 한 번 이동하는 동안 최대 도달 거리가 2x씩 감소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럼 만약에 물체가 첫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 거리가 2x만큼 줄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 거리가 2x만큼 줄었으면 총 줄어드는 거리는 4x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는 총 6x, 네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총 8x.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최대 도달 거리가 자꾸 감소해 갑니다. 요거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돼요. 근데 식도 2차식이고 만약에 정확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미지수를 가지고 2차식,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귀찮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통 문제 풀기 앞서서 여기 예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 먼저 딱 멈춰놓고 풀어봅시다. 오케이, 보셨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물체를 연결하고 쭉 10L만큼 느려가지고 10L의 위치에서 가만히 물체를 놓았더니 물체가 X축과 나란하게 운동을 했답니다. 자, 마찰력의 크기는 F로 일정한데 F,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처음으로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위치가 나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2L인 위치에서 두 번째로 물체의 속력이 0이 되었답니다. 자, 우리 아까에서 기억나죠? 마찰력이 함수죠. 마찰력 F가 KX라고 한다면 첫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감소한 이동 거리는 2x고, 그럼 두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총 감소한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4x가 되겠죠. 따라서 총 감소한 거리는 4x인데 문제는 자, 10L에서 원래는 마찰력이 없다면 10L에서 마이너스 10L로 갔다가 다시 두 번째 0이 될 때까지 또 10L로 와야 돼요. 근데 10L에서 어디로 옵니까? 2L만큼 오죠. 따라서 감소한 요 이동한 거리는 8L이 되겠습니다. 따라 4x가 8L이 되네. 오, 대박.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L이겠죠. 따라서 마찰력 F는 얼마다? 2kx가 되겠습니다. 2kl이죠. 여기서는 2kl. 따라서 이렇게 마찰력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원래라면 이걸 이제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차식 풀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거 연습하시고, 이런 형태, 즉 수평면 상에서 용수철에 매달려 움직일 때 물체의 비보존적 상황에서 위치 구하고 마찰력 구하는 게 매해 이제 수특에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완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 푸는 방식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찰력 있는 상황, 단속력까지 섞여버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강한 무기항에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5번 문제 봅시다. 이제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은 마찰력이 있는 수평면에서 벽에 고정된 상수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물체를 연결하고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켰다. 자, 마이너스 D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속력 0인데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위치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운동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마찰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한번. 자, 마 D가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D가 있을 때 처음에 여기 물체를 놓았고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분의 4D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마찰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D인 지점을 출발해주고 다시 D인 지점까지 와야 되겠죠. 근데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만큼 줄어들었다? 5분의 D만큼 줄었습니다. 자, 마찰력이 또 기억합시다. 마찰력 F가 KX일 때 한 번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 거리, 즉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만큼 줄어든다고 했다? 2x씩 줄어든다고 했죠? 2x씩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는 이 줄어든 2x가 여기서 얼마란 소리입니까? 5분의 d란 소리네. 따라서 x는 얼마? 10분의 d.
따라서 마찰력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0분의 KD가 되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둡시다, 여러분. 되게 편해요. 재밌고 해석이 빨라.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딱 시험 나왔을 때 자신감 있잖아요. 계산에 실수도 안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싫으면 마찰력 F로 둔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써가지고 구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니은, 기읍과 니은 사이를 구하라고 했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속력이 0이 될 때 위치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2x만큼 줄었으니 5분의 d만큼 줄었죠? 그럼 자, 여기서 첫 번째 속력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도 거리가 얼만큼 줍니까? 즉 2x인 5분의 d만큼 줄죠. 원래는 마이너스 5분의 4d 위치로 가야 하나 2x만큼 줄어가지고 얼마로 갑니까? 마이너스 5분의 3d 위치로 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속력이 0이 되겠죠. 두 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도 또 얼만큼 줄어듭니까?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5분의 3d로 가야 되지만 5분의 d 줄어서 얼마로? 네, 5분의 2d 위치로 가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속력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속력이 0이 되는 위치는 마이너스 5분의 얼마? 3d고 세 번째로 속력이 0이 되는 위치는 5분의 2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어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니은. 기읍과 니은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자,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5분의 2d까지 거리 d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판단 잘 해주시고. 자, 물체가 세 번째로 5분의 d인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자, 첫 5분의 d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분의 d 위치. 자, 첫 번째 5분의 d를 지날 때는 언제냐면 마이너스 d를 출발해가지고 5분의 4d로 갈 때 첫 번째 지납니다. 맞죠? 오케이. 두 번째를 지날 때는 5분의 4d를 출발해서 다시 5분의 3d를 왔을 때 두 번째 지나죠. 자, 세 번째를 지날 때는 언제냐면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따로 그릴게요. 한번. 자, 마이너스 5분의 3d가 있고 세 번째를 지날 때는 언제냐면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여기 원점을 지났다가 언제 요 5분의 d를 지날 때가 세 번째 5분의 d인 지점을 지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그냥 5분의 2d까지 가는 게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이것만 따지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5분의 d 갈 때까지 에너지 상황만 따지면 돼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5분의 d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다.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마찰력이 존재해가지고 운동 방향으로 자꾸 외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감소한 에너지에다가 마찰력이 한 일. 오케이. 마찰력이 한 일. 요거 빼고 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5분의 d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에서 마찰력이 한 일을 빼면 되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 25분의 9d 제곱 맞죠? 자, 빼기 감소량이니까 5분의 d에서 그걸 빼줘야 되겠죠? 2분의 1 k 곱하기 25분의 d 제곱. 자, 요것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빼기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을 따져야 돼요. 자, 마찰력은 지금 얼마였냐면은 10분의 kd였죠. 요 10분의 kd 힘으로 얼만큼 일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d에서 5분의 d까지 그러니까 총 5분의 4d까지 마찰력이 일을 해줬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됐냐면은 50분의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50이고 9 빼기 9 빼기 5죠. 그쵸? 9 마이너스 5. 따라서 KD 제곱. 따라서 얼마냐면은 50분의 4 KD 제곱이니 25분의 2 KD 제곱이 되겠다. 요것이 뭐가 되냐면 5분의 D인 지점을 지날 때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고 특히 요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평형점이 자꾸 바뀝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마찰력에서 나오는 그 변형된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점이 변하게 되고 우리는 그 평형점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봤지만 마찰력의 크기가 kx일 때
속력이 한 번 0이 될 때까지 최대 도달거리는 2x만큼씩 줄어든다. 그럼 2x, 4x, 6x, 8x, 10x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뀐 위치라든지 또는 속력이 0이 될 때 위치가 딱 주어지거나 줄어든 거리가 주어지면 마찰력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에너지 보존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요 7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에너지 보존만 조금만 쓰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도 좀 써야 되는데 수식을 조금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높이가 3h인 평면에 물체 C가 놓여 있고 용수철의 P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켜 가지고 쭉 간다. 그렇죠? B를 가만히 놓으면 B는 C와 충돌하는 한 덩어리가 되고 멸 운동하고 쭉 내려갑니다. 자, 이때 B를 가만히 놓은 후 분리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B하고 분리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분리되는 순간부터 한번 봅시다. 분리되는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편의상 얼마나 둘 거냐면 2K라 둡시다. 오케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도 2K겠죠? 총 2K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꼭 판단하시고, 그리고 요 2K는 어디서 왔냐면 처음에 P 용수철에서 D만큼 압축된 상황인데 D만큼 압축됐을 때의 요 단성 포텐셜 에너지를 편의상 얼마로 둘 거냐면 2P라 둡시다. 그럼 2P는 2K가 되겠죠? 처음 상황이죠. 2P는 단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얼마? 2K다. 요거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말한다. 자, 여기서 그럼 딱 분리되고 나서 이제 B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C랑 부딪힙니다. 질량 M인 C랑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B가 만약에 분열되고 나서 V로 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V로 가는 상황에서 자, 질량 M인 B가 V로 가면서 질량 M인 C랑 딱 정지된 C랑 부딪혔는데 부딪혀가지고 한 물체가 되었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의 물체가 돼가지고 쫙 움직이는데 그럼 속력이 바뀌겠죠. 왜?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 충돌하고 나면 2mv-니까 따라서 v-는 2분의 v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충돌하고 나서 B와 C의 운동 에너지는 완전 바뀌어버려요. 왜? 속력이 2분의 v로 가기 때문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자, 한 물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B고 C면 아까 전에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를 2K로 뒀는데 이제는 속력이 2분의 V가 됐죠. 그럼 속력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 4분의 2K. C도 4분의 2K.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2K입니다.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2K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합쳐지고 난 후의 상황부터 봅시다. 합쳐지고 난 후의 상황 여기서부터죠. 2분의 2K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저 둘 물체 2M이죠. 2M의 물체는 지금 얼마를 또 가지냐면 6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네. 가지게 되고 얘들이 이제 마찰 구간을 내려오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말은 뭐냐면 마찰 구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면 2mgH죠. 높이는 H인데 질량이 2m이니까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싹 다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네? 그 말은 요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싹 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마찰력이 한 일이죠. 따라서 빼기 2mgH. 자, 요거는 뭐냐면 마찰력이 한 일. 마찰 구간에서의 에너지 손실이겠죠. 따라서 요 에너지 손실만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수평면으로 가가지고 딱 용수철 압축하죠. 2D만큼 압축했습니다. 아까 D만큼 압축되었을 때 단성 포텐셜을 EP라고 뒀으니까는 2D만큼 압축시키면 얼마가 된다? 4EP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EP가 2K였으니 자, 아까 봤던 EP가 얼마냐면은 2EK죠. 그럼 4EP는 8EK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분리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니 B의 운동 에너지가 2K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2K만 찾으면 됩니다. 자, 다 나왔네, 그쵸? 자, 정리하면 2분의 2K 더하기 4mgH는
8 2K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K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 넘겨보자. 2분의 8 2K 마이너스 2분의 2K 하면은 2분의 15 4mgh. 따라서 2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K는 결국은 15분의 8mg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K를 찾을 수가 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겠죠, 여러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좀 어렵긴 한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에너지가 뭐 탄성 포텐셜 나오고 V 제곱 나오고 K 제곱 뭐 압축된 거리 제곱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환해서 이렇게 푸는 연습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5번 문제, 여기서 이제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력이 존재할 때는 이제 평형점이 바뀝니다. 평형점이 자꾸 바뀌는데 그 평형점 바뀌는 거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도달의 거리가 감소하는 값, 그 길이, 그걸 잘 보면은 충분히 마찰력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금 전에 봤지만 여기서 다시 보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요. 마찰력이 KD일 때 물체가 최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진폭이 1D만큼 줄었다. 그렇죠? 따라서 KD일 때 최대 도달 거리가 2D만큼 줄었기 때문에 마찰력을 알 때도 우리가 최대 도달 거리를 알 수가 있고, 또는 최대 도달 거리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보면은 마찰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마찰력이 일정한 경우가 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알면 되게 편해요. 따라서 마찰력이 만약에 KX라고 한다면 최대 도달거리, 즉 감소한 도달거리인 거죠. 2X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지만 5분의 D만큼 줄어들었으니 마찰력의 10분의 KD였다.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꼭 이해합시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다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있으면 찾아와서 질문해도 좋고, 댓글로 이제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 다 달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